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트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반격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미국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죠. 뭐 사실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협상하자고 해도 잘 안 하고요. 뭐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제 예상은요. 스위스에서 만난다고 곧바로 결론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중국은 여기서 미국의 요청을 어느 정도 받아주더라도요. 다음에 또 트럼프 임기가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자신을 어떻게 압박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간을 보면서 미국의 움직임을 보려 할 겁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중국은 통계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공산주의 체제를 활용해 이 고통을 최대한 감내하고 그 고통을 옆으로 퍼뜨리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퍼뜨려서 고통을 이겨내려 할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단기간에 이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왜냐? 미국은 2년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는 바로 내년이고요. 또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길게 끌고 갈 수 없어요. 이 하원에서는요, 때문에 대규모 중국 압박 법안이 최근에 통과됐습니다. 사실 인권부터 시작해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법안들이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은요, 중국과 연계된 안보 위험 및 인권 침해 대응을 골자로 하는 8건의 중국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경제 법안들은요, 경제 스파이, 수출 통제의 투명성, 그리고 위구르 강제 노동 문제, 그다음에 파룬궁 신자 탄압, 대만과의 외교 관계 강화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중국이 아픈 모든 것을 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법안은요, 음성 표결을 통해서 양당의 만장일치 혹은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는데요. 이 음성 표결이라는 건요, 우리도 국회에서 보면요, 과부가 너무나 확실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손 들어 주세요."라든지 "의견을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고 통과시켜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은 통과가 확실할 때는 음성 표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찬성 "아이." 또는 반대 "노."라고 소리로 의사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 됐다. 이거는 초당적으로 통과시킨다."라고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미 하원에서는 이 중국 압박 법안들을 이렇게 음성 표결로 끝냈습니다. 이 말은 민주공화 양당이요, 공감대가 확실하게 맺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중 압박은요,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만의 의제는 아닙니다. 1기 때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대중 압박을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받았고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고요.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압박의 수위를 한창 더 높인 거죠. 스피드의 차이와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중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과된 법은요, 경제 스파이 방지법이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 개인과 기관에 대해 비자 제한 및 자산 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든 건데요. 미국의 무역 비밀 절도 및 스파이 행위, 그다음에 적성국 군대를 지원하고요. 수출 통제법을 위반한 행위일 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요, 브라이언 마스트 공화당 의원은요,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경제 스파이 방지법을 중러 동시 압박 수단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도요, 민주당 존 올셰프스키 메릴랜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라고 하세요. 중국은 반도체 등 이중 용도 기술을 러시아에게 제공하면서요, 전쟁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상 경제 스파이 방지법은 전 세계로 대상을 하고 있겠지만 그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중국 공산당을 겨냥해서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으로요, 또 대표적인 법이 수출 통제 투명성 강화법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의 로니 잭슨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것도 어떤 조항이냐?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여기가 수출 통제나 제재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조직이거든요. 여기서요, 수출 통제 운영 실태, 적성국과의 기술 연계 위험, 고위험 품목의 지정 기준 등을 의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미국의 수출 통제의 가장 큰 대상은 우리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수출 통제를 얼마나 하느냐를 계속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의 물품을 어떻게 수출하고 있는지를 의회가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통해서 의회의 감시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보증 이행법 개정안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대만과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만 보증 이행법이란 거를 가지고 대만의 안보나 대만을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정안은요. 미 국무부와 대만 관계 보고서를 최소 5년 주기로 갱신해야 되고요. 기존 2020년의 법을 보완하면서 현재 전략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 현재의 전략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한 게 뭐냐? 미중 패권 전쟁의 현실을 반영해서 이 법안을 개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국무부에서 내도록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사실상 하나의 중국 전략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려는 미국 의회의 기반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런데 2016년 첫 임기 때부터도요. "우리가 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해?"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대만을 중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발언들이 이 대만 보증 이행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까지 일단 거기에 힘을 보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성가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외교적 움직임이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퍼져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대만국제연대법이라는 것도 또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미국 외교관은 중국의 대만 외교 고립 시도에 대해 저항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되고 국무부는 중국의 대만 배제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은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해 자신들이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들에게는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도록 계속 압박하고요. 지금 대만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정말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거의 사실 대만이 무심양면으로 거의 돈을 퍼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미국이 "대만에 관련된 보고서를 국무부에 내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제 기구에서 대만이 계속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들어가면 대만 쫓아내. 왜냐하면 국가도 아닌데 여기 왜 있어?"라고 하는 게 중국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요. 국제보건기구나 국제민간항공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서 대만 참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려는 시도고요.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영김이라고 한국계 의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의원이고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는 세계 이익이고 미국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요.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경하고 원칙적 입장을 준수하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위구르 강제노동 차단법이라고 연방 자금의 인권 침해 연루를 금지한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어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름을 붙인 걸 같은데요. 핵심 내용은요. 연방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나 해당 생산과 연결된 프로그램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거고요. 이 법안은요. 강제노동과 공급망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은 계속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이 지역에 생산된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제재 대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 법의 이름을 No Dollars to Uyghur Forced Labor Act라고 하거든요. 위구르 강제 노동에 대해서 1달러도 줄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지역에 생산된 그 어떤 거에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법은 2024년도에도 의회를 통과했지만 회기 종료로 무효화 됐습니다. 근데 이번 회기에 재발이 돼 가지고요.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새로 구성됐으니까 아직 2 년이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또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는요. 파룬궁 보호법도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강제 장기 적출 등 인권 범죄의 첫 입법 제재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거는요. 미국 의회가 파룬궁 박해에 대해 최초로 구속력 있는 법적 조치를 명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중국은 파룬궁을 상당히 탄압하고 있잖아요. 체제의 위협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파룬궁 수연자에 대해서 잡아서 고문하고 뭐 장기 적출을 했다. 이신매매를 했다. 이런 내용이 막 파룬궁 관련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나왔는데요. 이 법은요. 파룬궁 수련자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에 대해 대통령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 국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중국 내 장기 이식 실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말은 파룬궁에 대한 모든 걸 살펴보고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이름을 리스트업해서 보관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언제든 꺼내서 중국 측에 압박하고요. 혹시나 중국이 정권이 바뀌든지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의 기록입니다. 우리도 북한 인권법 같은 경우에 북한의 인권 침해 사범들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지금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통일이나 북한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런 인권 침해 사범들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처벌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파루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미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이제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공자학원 및 중국 영계기관에 대한 미 국토안보부의 보안 제한법이라는 겁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 자금을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중국 공산당과 재정적으로 연결된 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 있는 대학들이 공자학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공자학원이란 게 지금 여전히 미국에서도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지만 미국 정부가 압박하고 이게 사실상 스파이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압박을 하면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한 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자 학원들이 미국 대학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대학들이 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연방 정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미국은 이런 하나까지 공자 학원 하나까지도 다 발라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요. 아직 그 하원밖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원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아직 미국의 이번 국회가 내년 11 월까지 남아 있다 보니 상원 통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미국 의회가요. 이 카드를 꺼내 들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 상하원이 모두 압박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음성 투표로 했듯이 이게 미국 의회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가능한 거고요. 이 법안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통과되어 갈지 지켜보는 것도 미중 충돌의 새로운 단계가 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중국이 격렬하게 반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에 블랙스완이 올 수 있다면 어떤 게 올 수 있느냐 궁금한데요. 저는 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두 핵보유국 사이에 이런 미사일 공격과 전투기 격추까지 일어나는 상황은 상당히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파키스탄, 인도는 핵전쟁 직전까지도 갔었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싶지만 이렇게 핵보유국 두 나라가 재래식전력으로 이렇게 크게 충돌을 한다면 이건 언제든 블랙스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도 정부는 지난 6 일에요. 파키스탄역 카슈미르 9곳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작전이요. 군시설이 아닌 테러리스트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 당국은 인도가 카슈미르 및 펀자브주에 5곳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걸 보면 늘 나오는 모습 같은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나 어디 폭격하고 거기에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폭격했다고 하는데 그때 항상 어린이들과 구조자들이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테러리스트 인프라를 공격했다는데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이 이유는 어린이들과 민간인이 있는 곳에 테러리스트들이 기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래 공격을 못한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초등학교 아래에 그리고 항상 유치원 아래에 병원 아래에 테러리스트들이 기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큰 적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릴라전이나 테러가 없어서 그렇죠. 테러가 있는 나라들은 늘 그렇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파키스탄은 인도 내의 목표물에 보호복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파키스탄 언론은 공군이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보복하겠다고 천명했고요. 48시간 동안 영공을 폐쇄하고 국제 및 국내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대대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두 나라가 워낙 감정이 안 좋다 보니 두 나라 정치적으로라도 서로에게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저희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격화되면요. 만약에 뭐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 수준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발생한다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